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이 야기하는 장애물. 2. 이스라엘과 악수하라. 3. 화려하게 컴백.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행보에 한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마치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바이든은 한국의 충격적인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수도 없이 가격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을 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머리를 맞대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바이든의 충격적인 연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에 대략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이어진다. 이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나는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아니 한국 사우스 코리아의 대기업에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어본 바 있다. 그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했다라며 자신 덕분에 미국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며 떵떵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처음 부를 때 사우스 아메리카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질렀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도청,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은 사과 대신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는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도청, 감청을 해줘서 고마워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이제는 한국에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미국에서 만들라고 삼성과 SK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화 비교,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메모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든 말든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 목표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십 확보를 뽑으며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 성공을 위한 비전 항목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고용량 최첨단 디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바이든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하여 최근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한물간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과 인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적인 일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보완할 깜짝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ARM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ARM의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합니다. ARM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의 IP를 공급하면 각 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을 맡기는 구조죠. ARM의 IP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ARM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ARM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 48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을 때도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멘전 등 스마트폰 태블릿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로티 사물 인터넷용 저전력 칩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암에 9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나 나라가 암을 소유하여 흔든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항상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 회사나 나라와 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이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암은 일본의 손정해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회사로 이번에 인텔과의 깜짝 동맹선언은 사실상 바이든과 일본의 밀월 관계라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암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TSMC는 못 잡아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텔과 암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회 1.8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이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백게시워 인텔 최고 경영자 시우는 지금까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암의 협력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이프스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의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IoT,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부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암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완성시킨 이 시대 인텔은 기껏해야 7나노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 경쟁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통해 암이라는 치트키까지 써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과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얼마 더 강력한 것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요. 삼성이 미국에 올인하려던 투자를 회수하여 이스라엘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덕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머리가 좋은 민족답게 가장 강점인 분야도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두 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도 이스라엘 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중 윌롯이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윌롯은 사물 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없는 블루투스 기술을 위한 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스티커 크기의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 주변의 방사선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필요 없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폰 전파 등 주위에 넘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윌롯 블루투스 센서 태그는 전자파에 의한 발전을 이용하며 종이와 플라스틱에 인쇄된 안테나를 곁들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가 없어 안테나를 포함해도 우표 크기에 불과하죠. 동양의 정신세계를 완성시킨 세계 3대 사상가로 꼽히는 공자의 직속제자는 아니지만 그의 사후 100년 뒤공자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킨 인물로 맹자를 꼽습니다. 우리에게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맹모선천지교하는 고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맹자의 고자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4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그를 시험한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둘째는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수고스럽게 하고, 셋째는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넷째는 그 사람의 처지를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루는 발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면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하늘은 이런 고난을 주어 끈기를 테스트한 후에야
그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인간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며 끊임없이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든 초대형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역대 최악의 독재자로 물리는 인물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주한 공사지만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을 정도로 대단한 공사였는데요. 이 공사가 한국 기업에게 발주됐고 이 기업은 보란듯이 성공해 보았습니다. 1984년 아프리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3년 아프리카 이집트와 알제리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던 한국가가 석유 탐사를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 중동에서는 어마어마한 원유포가 올리는데 우리 땅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당시 석유를 탐사하라고 내보낸 탐사팀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 밑에는 석유가 아니라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길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물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 사하라 아래 1만 년 전부터 축적된 대량의 지하수였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프리카 사막 아래 거대한 물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양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 사하라 지하에 고인 물은 약 35톤으로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려보내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6년 뒤 1969년 쿠데타로 이 나라를 장악한 남자는 녹색혁명을 꿈꿨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지독한 독재의 늪에 빠뜨린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육군 장교였던 카다피는 쿠데타로 왕정을 폐지시키고 아람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축출될 때까지 무려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죠. 그러나 독재의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카다피가 선택한 것은 지하강 카드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평화를 가져올 녹색혁명을 내세웠는데 이 녹색혁명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1만 년 전부터 사막 아래에 고인 지하수를 끌어올려 해안도시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 도시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 저주받은 사막에 녹색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자급자족해 배고픈 국민들을 배불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는 그는 정부 내에 대수로 사업부를 신설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리비아 내에서도 당장 국민들 먹을거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카다피는 대수로는 농토를 늘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이제 시선을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물촉의 나이에 불과하던 한 기업가는 카다피가 리비아의 대규모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다면 이제껏 삼성과 현대에 밀려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우리가 주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미 그는 2년 전부터 들려오면 리비아 정보를 입수해 전담팀까지 꾸려 철저하게 입찰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1982년 5월 전 세계 31개 건설사가 참여한 이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해 수주를 따냈습니다. 바로 동아그룹의 최원석입니다. 그런데 당시 동아건설을 이끌던 최원석 회장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쿠데타 후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카다피는 이 대수로 사업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카다피 역시도 세계 8대 물가사에 라며 지켜올리면서도 사업에 대한 성공을 확실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사업이었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저 깊은 곳에 매장된 지하수를 끌어올려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이 공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조급함 때문이었을까요? 27번의 저격을 받고 실제 15개월 수양딸을 잃기도 했던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사막으로 직접 백마를 타고 달려왔다고 하죠. 어쨌든 리비아 공사는 단일 토목공사로는 인류사에 기록될 만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 총 5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공사의 핵심은 1단계 동부축과 2단계 서부축이었습니다. 1단계 동부축은 하루 200만 톤의 지하수 1.874km8의 송수관을 통해 벵가지 등에 공급하는 죽음의 공사로 물렸는데 84년에 삽을 떠 91년에 완공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아프리카에 위치한 관계로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송수관을 만드는 공장이 사리르라 몰리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건설 환경 역시 최악이었는데요. 리비아에서 확보 가능한 자재는 굿잡골재와 시멘트, 물뿐이었고 나머지 자재는 전부 아프리카 밖에서 조달받아야 했죠. 여기에 더해 사막의 모래바람은
순식간에 사막 지형을 변형시켜 자동차 유리창도 1년 더 지나기 전에 마모시킬 정도의 강력함을 가졌습니다. 또한 1900km에 깔아야 할 원형 콘크리트 송수관은 한 개당 80톤의 무게를 자랑했는데 이런 크기의 송수관이 무려 24만 1000개가 소요됐죠. 1단계에 투입된 연인원만 1100만 명에 550만 대의 중장비를 투입시켰는데요. 구글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80톤짜리 송수관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제작된 송수관은 5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운반팀이 담당했는데 500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면 그 행렬의 길이가 무려 3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송수관 매설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송수관을 땅에 묻은 후에는 물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쳤는데 8km마다 24시간 동안 실제 압력의 120%로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되매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원석 회장이 1단계 공사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카다피는 2단계 서부축을 공표하며 또다시 국제 입찰 경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이 이를 수주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했는데요. 카다피는 최우선적으로 반대 세력이 많은 벵가지 지역에 우선 물을 공급한 후 2단계로 트리올리로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730km로 1단계보다는 짧은 구간이었는데요. 1단계에서 동아건설은 36억 달러로 수주했지만 카다피는 돈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눈앞에서 놓칠 기업은 없습니다. 2단계 수주전은 85년 6월 25일 리비아 정부가 전 세계 건설 업체들을 상대로 사전 자격심사 초청장을 발송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진, 사만, 한양, 삼성, 대림, 현대, 대우 등의 한국 기업들을 포함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21개국 7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입찰 자격이 부여된 기업은 동아, 대우, 현대 등 한국 기업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서 각 1개 기업, 프랑스와 소련의 컨소시엄 1개 등 7개로 압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다피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려 수작을 부렸습니다. 협상 후에 서기 위해 일부러 업체 선정을 3년이나 늦추기도 했죠. 이제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두메즈, 인도의 컨티넨탈 그리고 동아건설인데요. 80년대에 수십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이에 프랑스도 인도도 정부 차원의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서유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된 리비아를 위해 국제정치계에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약속했고 인도의 경우 핵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당시 리비아는 1988년 페남 항공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사건의 배후라면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카다피는 미국이 언제든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인도가 핵개발 이전을 무기로 들고 2단계 사업 수주를 기대한 겁니다. 카다피는 1단계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 중인 동아건설이 쪽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최종 가격을 제시하라고 압박했고 인도가 제시한 27억 달러보다 낮게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결국 수주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생깁니다. 카다피가 나서서 무조건 동아건설에게 발주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89년 8월 초 동아건설은 1단계 공사가 거의 완성될 즈음 아즈다비아 지역에서 예비 통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리비아 혁명 20주년을 기념한 정식 통수식에 앞서 진짜로 뭘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사전 행사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뿐 아니라 리비아 정부 핵심 관계자들까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1만 년 전부터 사하라 사막 지하에 차곡차곡 고인 물이 400km를 달려와 사막 한복판에 폭포를 쏟아냈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물은 신입니다. 1년 내에 비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그들은 송수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너도 나도 물에 뛰어들어 물을 흠뻑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대수로공사 관리청의 시알라 수석위원은 즉시 카다피에게 달려가 동아건설이 무조건 2단계를 맡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천했죠.
이 소식을 저망들은 카다피에게 협상 가격으로 36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가격보다 낮게 수주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 카다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제까지 경쟁 입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수의 계약으로 변경해 동아건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액 역시 36억 달러보다 50% 오른 53억 달러로 높여주었죠. 이 당시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에게 5단계까지 전부 동아건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상황으로 2003년 파산하고 동아건설이 대한통운에 인수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3, 4단계 공사는 대한통운 자회사 안크가 수주해 2006년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으며 인류 역사 그리고 2008년 기네스북은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수로로 인증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현재 리비아의 대수로는 2007년 마지막 통수식과 2019년 5월경 서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통제소를 무장단체가 점거했다는 소식 이후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아프리카는 어땠을까요? 지난 2월 초 한국의 해외건설 부적 수주액이 108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북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6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뤄낸 작품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최초의 야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연앱 기자에 따르면 2023년 3월 9일 야간 비행이 치러졌다고 한국방위사업청이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모든 비행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투기 내의 조명은 제한된 방향에서도 잘 작동했습니다. 얼마 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야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야간 비행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KF-21의 우수한 비행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포착된 KF-21의 특징을 보고 한국은 스텔스기를 만든다면서 그 기본조차 모른다며 깎아내리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KF-21CJ 3호기와 4호기가 오후 8시쯤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장 활주로를 이륙해 남해 상공 고도 2만 피트에서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1시간가량 날았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이후였고 비행시험에 참여한 KF-21은 이날 처음으로 외부 조명장치를 켠 화려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CJ 1호기의 첫 비행 성공 이후 약 7개월 만의 일인데요. 이번 비행시험은 빛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공기 내 외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항공기의 조명은 야간 비행 때 항공기 간 충돌 방지, 조종사의 계기 장치 식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널리 알려져 있는 좌적 운옥의 주익 항공등은 물론 랜딩 기어에 달려 착륙 시 활주로를 비춰주는 서치 라이트, 그리고 동체와 수직 미익에 들어간 초록색 편대등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서 편대등이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두운 활주로에서 푸르게 빛나며 KF-21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궤적을 남기는 모습이 아주 멋있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디자인적으로도 감각적이지만 사실은 비행 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을 날아야만 하는 야간 비행 시에는 방향 감각이 마비되어 앞뒤나 위아래도 구분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 편대등을 통해서 함께 나는 아군기의 위치와 위아래를 이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시제기들한테도 당연히 달려있지만 그동안 공개된 모습은 주간에 시행된 비행 시험뿐이라서 해당 부분이 빛을 낼 수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민항기와는 달리 전투기들은 그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것이 독이 되므로 작전 중에는 좌적 운옥 전멸등을 끄고 날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편대등을 켜는 것인데요. 편대등은 초도가 낮아 멀리에서는 거의 포착되지 않고 설치는 위치상 지상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지근거리에서 편대 비행을 하는 아군기끼만 이 빛을 보고 야간 기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유명한 전투기들에도 대부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투기마다 약간씩 다른 위치와 형태를 보는 것도 야간 비행 훈련을 감상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잘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일부 외국 네티즌들이 이 편대등을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반응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스텔스에다가 항공등을 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편대등이 적한테 감지되면 기껏 만든 스텔스 기능이 무색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이죠. 편대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도가 낮아서 사실상 바로 옆에서 나는 아군기가 아니라면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별당하는 것이 정 걱정된다면 그냥 끄면 될 뿐이죠. 스텔스 성능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시지? 즉 전파를 얼마만큼 반사시키느냐 한 가지뿐입니다. KF-21의 편대등은 본체에 완벽하게 매립되어 있고 따라서 스텔스 영상의 일부입니다. 편대등의 점화 여부에 관계없이 전파적으로는 편대등은 정 레이더가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기네 제20에도 편대등은 멀쩡히 달려 있습니다. 날개나 바퀴처럼 전투기에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품의 하나일 뿐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짧은 시견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헐뜯 들여다보니 제 얼굴에 침을 뱉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 영상에서 비춰진 또 다른 모습에서는 KF-21이 오히려 스텔스 성능이 있어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한국의 전투기가 대체 어떻게 저 정도 경지에 도달해 있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야간 비행 영상에는 활주로 이동, 이륙, 착륙 장면 등이 차례로 찍혔는데요. 이들이 놀란 부분은 다름 아닌 이륙 장면에 있었습니다. KF-21이 이륙하면서 F터번을 전혀 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이륙할 때에 가장 큰 추진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출기에 보조가 없는 한 순전히 엔진의 힘만으로 쇳덩이를 하늘로 띄워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진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추력을 이륙 시에 동원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전투기 엔진의 증가는 바로 F터버너죠. 엔진의 배기가스에다 연료를 추가 분사해서 연소시키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더 빠르게 뱉어내면서 순간적으로 출력이 크게 올라가고 엔진 후방으로 선명한 불꽃을 뿜게 됩니다. 이를 두고 F터버너로 부르는데 연료 소모량이 매우 많고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언제나 사용할 수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륙할 때, 전투기동과 회피기동을 할 때, 도주할 때 등 정말 필요할 때에만 잠깐 쓰는 기능이죠. 이 F터버너의 또 다른 단점은 엔진 후방의 불꽃이 적외선을 방사하고 레이더 전파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흠집을 낸다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공개된 KF-21의 이륙 장면에서는 F터버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부 시험 비행인 만큼 F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활주거리를 길게 가져가기도 했으며 낮에만 진행해서 불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기도 했죠. 그런데 야간 비행 영상에서는 비교적 짧은 활주거리로 날아올랐음에도 F터버너의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F터버너를 켜지 않은 일상적인 출력만으로도 이륙이 가능할 정도라는 것이죠. KF-21은 스펙이 공개됐을 때부터 추력 대비 중량비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급 엔진을 사용하는 FH-18에 비해 작고 가벼우며 추력이 비슷한 F-35보다는 육면하중이 작습니다. 덕분에 가속력, 선회 능력, 고바등각 기동 능력 등이 출중할 것으로 점쳐졌죠. 그런데 KF-21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엔진 출력이 남아도는 나머지 F터버너도 없이 이륙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복자 사옥기의 시험비행 장면을 통해 KF-21의 이륙거리가 매우 짧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죠. 짧은 이륙거리를 F터버너도 쓰지 않고 날아오른다는 점은 상당한 이점입니다. 적 견제가 쉽지 않은 지상과 이륙 직후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고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실속의 위험이 있어 제대로 된 회피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감지되지 않고 빠르게 발진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이자 현존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도 이륙할 때에는 F터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뒤를 이은 F-35 역시도 이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어 아예 수직이 착륙형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은 매우 훌륭한 피지컬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륙할 때 F터버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공중에서 순항할 때에도 출력이 남아 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은 추중비를 비롯한 물리적 특성만 보더라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버금가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이륙 장면을 통해서 여유롭게 슈퍼크루징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슈퍼크루징,
즉 애프터버너 없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음속 이상의 초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슈퍼크루징인 것이죠. 이번 야간 비행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KF-21이 예쁜 불빛을 켜고 비행한 것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한 껍질 벗겨보면 나날이 몰라보게 발전하는 KF-21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갑지 않은 나라도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은 마치 한국 보라는 듯이 KF-21의 야간 비행 3일 만인 10일 자국 항공모함이 산동함에서 J-15 전투기를 동원한 야간 비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한밤중에 전투기를 띄워서 깜짝 선물을 주더라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수-33의 불법 복제판에 불과한 전투기로 KF-21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말입니다. 중국군의 공식적인 반응 외에도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댓글을 쓴 중국 측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이 항공기의 개발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충격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 무기를 팔면서 조용히 힘을 길러왔다는 댓글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항공기의 조립 능력조차 한국이 가진 적이 없는 줄로 알았다며 진심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다니? 실스 기동성, 슈퍼크루징 및 높은 상황인식 능력을 통합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전투기가 됐다.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한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죠. 한국 전투기의 눈부신 발전에 중국인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KF-21을 발전시켜서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에서 이 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